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의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꼰대의 대화, 어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주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꼰대로 생각하는지 어른으로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심리 코칭의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프리셉터십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배 간호사가 프리셉터가 되고 후배 간호사가 프리셉티가 돼서 멘토링 관계를 가지는 건데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그 경력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입 간호사라고 해봐야 한 22살, 23살 이렇게 될 거고요. 경력 간호사라고 해도 27, 28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3 선생님이 보시기에 27된 선생님이 너무 꼰대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꼰대와 어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꼰대에게는 어른에게 있는 4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다는 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 너는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공감하는 뇌가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표정, 그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배려를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또 꼰대는 뭐가 없을까요? 꼰대는 수용력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사실은 개방적인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고 노인이 되어서도 꼬맹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어른인 겁니다. 그런데 꼰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건의를 하거나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수용력이 없는 꼰대는 크게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대꼰이 있어요. 대꼰. 대놓고 꼰대가 있습니다. 대놓고 꼰대. 아예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 나한테 말할 때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팀장님, 좀 지시를 하실 때 그냥 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당신은 내 부하 직원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네가 나에게 말을 해?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 대꼰입니다. 대꼰. 대놓고 꼰대. 이 중에 대놓고 꼰대 있으세요? 솔직히 한번. 없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은밀한 꼰대가 있습니다. 듣는 척해요. 하지만 속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나 속으로는 단 하나도 1g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밀한 꼰대죠. 다음으로는 게으른 꼰대, 개꼰이 있어요. 개꼰. 인정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게을러요. 내가 안 해요. 굳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굳이 내가 이 지위까지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바꾸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꼰대들이 이렇게 백꼰, 은꼰, 개꼰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수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이 꼰대가 말하는 문장 속에는요, 미안하다와 고맙다가 없어요. 자기가 실수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네가 내 입장도 해봐봐. 그런 실수 누구나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매우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네가 나한테 해야 될 일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꼰대는 그 말하는 문장 속에서 고맙다와 미안하다가 부재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잘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존경합니까? 퍼펙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님은요 무서워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좀 강박적이 돼요. 어떤 아이가 잘 자라냐면요, 꼰대가 아닌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 다시 말하면 미안해, 그 아빠가 잘못했어, 그 엄마가 실수한 거야, 미안해. 그리고 나한테 그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부모를 여러분 아이들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꼰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모든 말의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와 고맙다가 자주 등장하는지. 마지막으로 뭐가 없느냐? 이 꼰대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수고로움이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요. 그냥 기분이 생기는 대로 말을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1번 그 배려심이 없다와 통하는 건데, 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나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꼰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걸 보니 약간의 꼰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어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까요? 제가 대학생 때요, 제가 그 교회 청년회의 청년부의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한때 그 교회 오빠로서 그 잘 나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온 거예요. 새신자. 저랑 동갑인 그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거 얼마나 잘 챙겼겠어요. 교회 오빠고 그리고 교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잘 챙겼습니다. 예배 옆에서 같이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 게 일종의 그 하루의 그 일정이었거든요.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히고요, 제가 밥을 가져다 줬어요. 그날 메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 메뉴였어요. 이 메뉴.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국. 제가 미역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는 날에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미역국을 자주 해주셨어요. 보통 미끄러진다고 미역국 안 해주잖아요. 뭐 기독교인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너무 기분 좋게 밥을 먹었어요. 막 밥을 미역국에 말아가지고 막 먹고, 그 친구도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미역국에 말아서 막 먹는 거죠. 그냥 먹는데 어색한 거죠. 그 친구도 이 교회가 처음이고 나도 이 친구와의 관계는 처음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별로 그렇게 농담 잘 못하는데 회심의 농담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웃겨주리라. 근데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은 뭐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담을 던졌을 때 그 친구 입에는 밥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빵 터진 거예요. 뭐가 웃겼나 봐요.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제 조쿠가. 너무 불행했던 사실은 그때부터 그 친구 입에 있는 밥알이 폭포수처럼 제
그 국그릇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TV에서 뭔가 막 똥 이야기 나오고 오줌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면 저 밥 못 먹어요. 근데 남의 입안에 있던 음식물들이 제 국그릇 안으로 날아들었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막 비위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와, 영혼을 잃어버린 표정인 거예요. 야, 이렇게 끝났다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끝났다가는 저 친구 다시는 교회 안 온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바닥까지 긁어서 그 국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잘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얼마나 잘 그 교회를 잘 출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친구를 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 친구를 돌보고 싶었어요. 그 친구의 그 위기에서 그 친구를 건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꼰대는 어떤 사람이냐, 다 아는 척 다 해. 가르칠 거 다 가르쳐. 근데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책임지는 대화는 결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지는 대화를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대화에서 치유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사상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데요. 아이는 누구냐? 길거리에 뭐 깡통,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걸 치우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깡통이 떨어져 있고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야, 이거 누가 지나가다가 밟아서 다칠 수도 있겠다.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걸 치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 우치다 타스루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5명 중에 1명은 그 깡통과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어야 된다. 그런 사회만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이 한 사회에 20% 이상 존재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이 책임을 지는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은요, 모세 율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병이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진에도 살 수 없고요.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이, 그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면 크게 소리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늘날 말로 하면 나는 더러워요, 더러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손이 닿거나 뭐 신체 일부가 닿으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다시 자기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이
너무나도 산산조각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 나병 환자가 사는 이곳,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달려나간 거예요. 원래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면 안 돼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치면서 나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너 왜 여기 온 거야? 왜 나를 만져? 나도 부정해졌잖아.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 병 나았다 가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요. 이게 어떤 뜻이죠?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병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누구도 이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 몸에 손을 댔으니 나도 이제 부정해졌어. 너희들이 이 사람을 욕하려거든 나도 욕해. 이 사람을 지켜준 거죠.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영어로는 responsibility 이렇게 쓰거든요. responsibility는 response, 반응하다,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신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ability, 능력이죠. 누군가의 신음에, 누군가의 고통의 목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 대화를 할 때 이런 책임을 지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꼰대들은 전혀 다른 대화를 합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대화를 해요. 첫 번째, 이 꼰대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자기를 노출합니다. 자기를 노출한다는 건 뭐냐면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 대화. 라떼는 말이야.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요. 저희 집이 너무 힘들어서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더 했어. 뭐 한 학기 휴학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너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나 때는 알바를 3개, 4개씩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꼰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이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왜 너 그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이건 책임지는 대화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독심술이에요. 독심술은 뭐냐면 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내가 다 안다고. 너 굳이 뭘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말을 끊는 거예요. 또 꼰대의 대화는 뭐냐? 일반화예요. 일반화. 일반화는 뭐냐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아픈 거 아니라고. 너만 그렇게 등록금이 없는 줄 아니? 네 주위에 봐봐. 등록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뭘 굳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괜찮아. 누구나 겪는 일이야. 너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학생들은 모두 다 겪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굳이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일반화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들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든 건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구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구나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돌봐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듣는 사람은요, 뭐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나 겪는다고? 당신이 듣기에는 내 고통이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정의 대화를 합니다. 무감정의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그 돌부리에 부딪혀서 딱 넘어져요. 근데 어떤 아빠들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야, 울지 마, 울지 마. 야, 이거 울 일 아니야, 울 일 아니야. 이거 슬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하고 애를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럼 애가 일어나서 이게 뭐야? 이거 저 슬픈 거 아닌가? 아, 아픈 거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걸어가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면요 얼마나 아파요. 애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일걸요. 그러면 그 옆에서 유한아 너 진짜 많이 아프겠다. 유한이는 제 딸 이름이에요. 유한아 너 진짜 너 지금 너무너무 무섭지 피나니까 그럴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아이를 그렇게 기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고속도로 소변기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흘려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흘려야 되지 말아야 할 게 눈물인가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겨서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장례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여러 가지 장례 예배를 하잖아요. 뭐 위로 예배도 드리고 뭐 입관 예배도 드리고 약간 우리 원래 예식 그 전통적인 예식에다가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그 예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셨다고, 좋은 곳에 가셨다고. 왜 우시냐고, 슬픈 날 아니라고, 진짜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요, 제가 출장을 한 이틀 동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빠 두 밤 자고 올 거야. 여러분 그 눈을 보면 슬픔이 가득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을 떠나보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없고 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수 없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재회를 하겠죠. 근데 슬픈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고통이 끝나서 정말 쉼의 날, 평안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프고 아프죠. 여러분 그거 울게 놔둬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애도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슬프고 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므로 이 무감정의 대화를 하는 거, 너 슬퍼할 필요 없어, 너 눈물 지을 필요 없어, 너 아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꼰대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꼰대의 대화와 그 어른의 대화를 구별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정과 공감을 구분해 보는 거죠.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동정 뭐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렇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기아로 막 숨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걸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게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타고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국어라는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가 좋은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 동정하지 마. 그 동정의 눈빛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정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 그 근본에는 그리 내 앞에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걸 동정, sympathy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와 달리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empathy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로는 empatheia 이렇게 써요. 이게 m은요, into 무엇 안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theia는 파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의 고통 안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결코 쓸 수 없는 감정의 기술이에요. 훈련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그 대상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타 방송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한국의 특수 부대들이 나와요. 뭐 해병대도 나오고, 뭐 특전사도 나오고, 뭐 UDT도 나오고, 그 중에 SSU라고 하는 부대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해난구조대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해난구조전대래요. 뭐 Sea Salvage and Rescue Unit, 그래서 SSU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해난구조대에 표가 있대요. 더 넓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그리고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 왜 이런 표어를 쓰냐면요. 유일하게 이 부대는 사람을 죽이는 부대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부대예요. 너무 이상하죠. 부대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만큼은 총칼을 쓰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작전을 하다가 심해에 빠져 있는 그 바닷물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아군을 구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부대의 창설 의도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부대. 이 부대의 핵심 전력은요, 무엇이냐면 심해 잠수사예요. 심해 잠수사. Deep Sea Diver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잠수사라는 것이죠. 이 잠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만 이 심해 잠수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가진 잠수함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나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심해 잠수사가 나타난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거기 누가 있냐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살았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심해 잠수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해 잠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만 있어다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대화법이 있습니다. 딥시 다이버 대화법. 다시 말하면 심해 잠수사 대화법이에요. 꼰대는 할 수 없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은 매우 단순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강의,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 이 어른의 대화법을 꼭 익히셔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정은 어떤 연습도 필요 없어요. 어떤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근데 공감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 이 심해 잠수사 대화법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감하는 어른의 대화법이 이 심해 잠수부 대화법,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순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이에요. 여러분 물속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되죠.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도 하고 몸에 열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딥시 다이버가 사고 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구조를 해야 될 구조자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워밍업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연민의 눈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그르다. 여러분 이런 판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정신의 프로세스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느끼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의 눈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뇌를 훈련시켜야 돼요.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걸 영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시는 푸른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우리 달림반 선생님 너무 재수 없다고.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를 혼냈단 말이야. 나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얼마나 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다시는 푸른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때 첫 번째 뭐를 하라고요? 판단을 중지하고 뭐 자꾸 재수없다는 말 하지 마. 이런 거 고쳐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언젠가는 고쳐주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물속에 있어.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어. 절망의 물속에 빠져 있어. 얘를 건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푸른 어린이집을 가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그 안에서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유한이에게 이렇게 혼을 내고 있으셨겠구나. 그걸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워밍업 단계예요. 그 다음에 워밍업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야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간다. 너 기다려. 사람만 있어. 내가 갈 거야. 뛰어들어야죠. 다이빙 인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그 절망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를 그 영상화하면서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몰입하면서 듣죠. 그러면 아이의 감정이 내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아이의 절망감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충분히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느껴졌죠? 그럼 그 감정을 돌려줘요. 어떻게 돌려줘요? 유한아, 야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선생님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혼냈다면 말이야. 너 진짜 창피했겠다. 너 진짜 속상했겠다. 이렇게 감정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순간 내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이 절망의 깊숙한 바다에 아빠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충분히 아이의 감정을 느끼고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내가 느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이빙 인. 확
탁 들어간 거죠. 그 아이는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 상대방은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해야죠. 건져야죠. 이게 rescuing, 구조하는 거예요.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가 아님을 확신을 시켰죠. 이제 그 암흑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야죠.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그 깊은 절망의 바닷속에서 나오게 되냐면요, 자기의 절망감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때예요. 그러면 내가 제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빠는 그렇게 느꼈는데, 유한아, 아빠는 말이야 유한이가 그렇게 속상할 거라고 느꼈는데, 유한아 너는 실제로 어땠어?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넌 실제로 어떻게 느꼈어? 당신은 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죠? 아빠, 속상한 게 아니라 화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난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우울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 감정은 뭐였냐면 화난 거였어요. 나는 읽으려고 시도했고요. 그 감정을 읽으려고 시도했고요. 내 딸은 자기의 진짜 감정을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 딸이 진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그 사람에게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감정이었겠군요, 당신이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느꼈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절망의 바닷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rescuing, 구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뇌는요, 어떻냐면 자꾸 사용하면 그 기능이 정교화되고 늘어요. 쓰지 않죠? 그러면 얘는 퇴화돼요. 그 기능을 쓸 줄을 모르게 돼요.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잘 훈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딥시 다이버 대화법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이신 거예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법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절망의 바다에서 구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대화법을 잘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위가 희망으로 밝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